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이 상품 선정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전략 얘기를 꺼내야 돼요. 즉 이제 포지셔닝, 브랜딩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특히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디서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제가 GS 리테일이나 SK 네트워크스에서 임원으로 있을 때, 물론 제가 이제 상품도 담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신규 사업 런칭, 신규 사업 리뷰 이런 일들을 외부 컨설팅 업체랑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같이 진행했던 파트너들이 맥킨지라든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처럼 탑 클래스 컨설팅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했던 이런 그 포지셔닝을 푸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거나 뭐 이런 유통 강의에서 배우는 그런 레벨은 아니었죠. 그렇다고 뭐 이게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니고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죠. 저희가 했던 일들은 주로 이제 뭐 내부 조직원이나 임원들 설득용이 아니라 탑한테 바로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스왓 분석이라든지 타겟팅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학교에서 쓰는 그런 툴들은 다루지 않죠. 이 탑들은 이런 기획서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그 기획서를 위한 기획서 같은 거는 사실 읽질 않죠. 주무시죠. 자, 어쨌든 간에 오늘 내용이 현실적인 내용이다. 뭐 제가 포지셔닝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시지 마시고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니까 뭐 용어만 좀 그런 게 들어갔다는 것만 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는가?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뭐 일반적인 다른 강의들 보면은 전체 한 20분의 1 정도의 작은 부분으로 이거를 넘어가죠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 선정 얘기를 할 텐데, 그 전에 이 상품성, 독점성, 지속성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이제 깔고 시작을 해야지, 이 세 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사실 진도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장사라는 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. 상품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국내에서 팔릴 물건을 산다는 거죠.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.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.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의 단타가 아니라 어쨌든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차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물건 팔릴 걸 골라라 이런 차원의 설명을 드리는 강의는 아닙니다. 그러면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찾느냐? 이거는 이제 국내 시장 조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죠. 뭐 여러분들 하시는 키워드 검색, 이것도 사실 여기 레벨에 한정된 이야기인 거죠. 우리는 지금 그 다음 얘기를 하려는 거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팔 수 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타인 거죠. 짧죠, 그 사이클이. 그래서 이거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보장이 안 되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장사가 아닌 거죠. 그 물건 파는 행위가. 지속성이 뭐냐면은 물건 잘 팔렸을 때 리오더 가능한 거, 내가 원하는 만큼 주문했을 때 생산이 가능한 거, 오더가 가능한 게 지속성이에요. 해외 소싱을 통하면 뭐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일단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요건을 맞춘 상태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진도를 나가 봅시다.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, 이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어떤 물건을 우리가 우연히 봤던 간에, 혹은 뭐 검색을 통해서 찾아서 들어갔던 간에 상품이 옵션 수가 단 한 개만 있는 상품은 팔리지가 않죠.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상품을 잘 파는 셀러들은 그렇게 팔지를 않으니까,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간에 상품이 한 개만 있는 거는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. 그래서 옵션 수가 많아야죠.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여러 개가 모인 것들을 우리 이제 집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 집의 형태는 뭐 단순하게 딜 한 개도 집이에요. 왜냐하면 그 딜 안에 여러 가지 상품이 모여있기 때문에, 그죠? 이렇게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집이고, 조금 더 집을 확장하면은 뭐 내가 티몬이나 뭐 위메프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내 브랜드 페이지가 있잖아요.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소싱한 상품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것도 집인 거고, 뭐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인 거고,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요즘 브랜드 페이지 만들잖아요. 그럼 그걸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는 그 모양이 집인 거죠. 그리고 조금 더
확장을 시키면은 내 URL을 단, 내 공식 쇼핑몰, 내 브랜드를 단, 이것도 당연히 집인 거고.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다가 내가 매장을 내면 그건 정말 집인 거죠. 그래서 어차피 상품은 하나의 상품, 단품이 아니라 이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모인 집의 형태로 고객들한테 보여지고, 모여진 그 집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품이 팔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엔드 픽처, 이 집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정하기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. 단품으로 여러분들이 뭘 살지 결정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집으로 모였을 때 제대로 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단품들이 모인 최종 그 집의 모양이 어떤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 집의 모양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속품으로서의 상품을 접근한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이건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, 뭐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. 내가 맨날 그 전세살이 여기저기 뭐 월세살이 하면 절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내 브랜드를 단 내 매장이든 그게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이제 내 땅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그리로 사람이 유입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트래픽이 생기고 돈을 벌 수가 있죠. 뭐 그거는 이제 그 집의 마지막 단계인 걸 얘기하는 거고, 사실 단품 딜도 집은 집이죠.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내 페이지도 뭐 일반적인 집의 모양인 거고요. 그래서 그 엔드 픽처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집 중에서 어떤 집은 매출이 잘 일어나고 어떤 집은 매출이 안 난단 말이에요. 이것도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. 어떤 집을 봤을 때 내가 편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가. 자, 이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. 하나는 일단 거슬리는 게 없어야 돼요. 그 집을 봤을 때. 즉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안 요소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어떤 딜이든 스마트 스토어의 어떤 페이지든 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가 뭔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데서 물건 사는 게 맞나 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마음이 놓여야 돼요. 여기서 사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다음에도 내가 이 사이트에서 나갔을 때도 거기 내가 기억해 놔야겠다. 왜냐하면은 거기 갈 이유가 있으면 그렇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다음번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와야겠다. 이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첫 번째 아까 불안 요소 제거, 즉 언제 마음이 놓이는가. 여기서 제가 쓴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. 뭐 여기서 사면 되겠네. 여기서 사면 잘 샀다는 소리 듣겠네. 여기가 개중 제일 나아 보이네. 뭐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겠네. 여기로 하자. 이거를 뭐 우리가 문장으로 우리가 뭐 이걸 만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찰나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싸야겠죠. 그죠? 그리고 여기가 다른 데보다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 위에서 제가 언급한 이 네 가지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격과 전문성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놓여요. 두 번째로 이 사이트에서 나갔을 때 여기 다음번에 꼭 올 이유가 있네. 그래서 뭐 즐겨찾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좌표를 기억하는 거죠. 굳이 우리가 기억을 해내가지고 꼭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곳, 그런 곳의 특징이 뭔가,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. 다른 상품은 몰라도 그 상품군, 그 카테고리만큼은 거기가 제일 많더라. 또는 딴 데는 안 팔고 이 집에만 파는 물건이 있더라. 그래서 우리가 뭘 산다고 결정할 때 여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. 그 가치가 있다. 대충 이제 이런 반응일 거예요. 그럼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집이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? 마찬가지죠. 가격이 비싸면 이제 뭐 다 망가지는 거고,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껴야 되는 거고요. 여기에다가 또 이 전문성이라는 게 또 들어가야 돼요. 똑같죠? 아까 우리가 마음이 놓일 때도 가격과 전문성이 있을 때 이런 반응을 이끌어냈잖아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일로 끌어오는 그 힘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쟁 상황에서는 이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바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키워드는 결국은
가격과 전문성을 확보했을 때 집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가격 얘기부터 해볼까요? 경쟁력 있는 가격. 뭐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서는 마진을 좀 덜 보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원가를 싸게 사든지. 이제 우리가 가격을 해결한다는 게 무조건 싸게 파는 것만 방법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개는 가격을 싸게 팔기 위한 방법인 거고, 근데 사실 마진 깎으면 이거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손해인 거고, 원가를 싸게 산다는 거는 뭐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를. 근데 어려워서 그렇지. 그래서 가격을 싸게 팔지 않으면서도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 혹은 가격에 대한 문제의식, 그래서 가격을 소비자들이 내 물건을 살 때 이 가격이 구매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은 사은품을 주는 거죠. 사은품을 줘버리면은 소비자들은 이 사은품의 소비자 가격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살라고 했던 그 상품을 도대체 내가 얼마를 주고 사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에요, 많이 쓰는. 특히 비슷한 물건을 뭐 여러 업체들이 팔 때 가격을 싸게 팔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죠. 사은품을 줘버리면은 가격 비교가 안 돼버리니까.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이 상품을 나만 팔면 되죠. 바꿔 얘기하면은 남이 안 파는 상품을 내가 팔아버리면은 가격 비교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뭐 가격을 굳이 싸게 안 팔아도 이 가격에 대한 변수가 사라지는 거죠. 근데 여러분 뭐 대충 여기서 느끼셨겠지만 이거 다 어려운 이야기죠. 이 가격을 건드려 버리면 사실 어려워요. 그래서 가격은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. 남보다 비싸지 않을 정도. 가격을 싸게 팔아가지고 남보다 많이 팔겠다는 전략은 사실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나옵니다. 하면 할수록 마진이 적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을 이용해서 그 상품이 잘 팔리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죠. 대신 이 가격은 또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비싸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이 두 번째, 이 전문성 얘기를 해봅시다. 그러면 전문성은 어떻게 내가 얻어지는가? 소비자들한테 내 집이 어떻게 해야지 전문성이 있다는 느낌을 줄까? 그런 확신을 줄까? 항상 첫 번째 건 좀 어려운 거죠.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어떤 특허, 기술, 남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, 그런 특징을 가진 상품을 판다. 그럼 완전 전문성이 확보되는 거죠. 사실 뭐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. 뭐 있으면 당연히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건 좀 더 어려운 거예요. 그 해당 카테고리 상품에 대해서는 구색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갖추는 거예요. 이건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죠. 자본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죠. 힘으로 누르는 거죠. 구색이 많으면 당연히 전문성이 좋아지겠죠. 근데 이것도 만약 그 해당 카테고리가 되게 미세 카테고리라면은 사실 저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카테고리는 다 알려진 인기 카테고리니까 그 인기 카테고리의 구색들은 이미 다른 경쟁자들도 다 갖추고 있죠. 그래서 현실적으로 카테고리의 상품 구색을 확장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이런 전략은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남들이 잘 취급하지 않는 그 롱테일 상품을 많이 갖추는 거예요.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갖추면은 당연히 전문적으로 보이겠죠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골프 용품이다 그러면은 일반 골프샵에서 팔지 않는 공에다 화살표 그리는 그 마커의 종류를 늘린다든지 티를 조금 더 뭐 사이즈별로 더 많이 갖춘다든지. 근데 이런 롱테일들은 사실 매출이 잘 안 일어나죠.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전문성 확보가 되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 쓰는 전략으로 쓰는 거지 이것만 단독 전략으로 쓴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용도가 있으면은 이 전문성이 확보됩니다.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 세 개 다 전문성을 갖춰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뭐 돈이 안 되든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하나씩 안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전문적인 용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해볼 만한 이야기거든요. 이 네 번째 얘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다 네 가지가 다 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범용성이 있는 접근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전문적인 용도를 갖추어서 내 집의 전문성을 확보한다. 이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.
용도 전략이 바로 포지셔닝이거든요.